안녕하세요. 이렇다 167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슈퍼바이저님 나오셨고요. 또 매해 함께 해주시는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슈퍼바이저님 나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코알라님이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오랜만에 나왔죠. 한 달 만인가요? 네, 그동안에 선거를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 고양시 일산 서구 선거구에서 출마했었고요. 네. 여기에 제가 경쟁했었던 후보는 카카오뱅크 전 대표인 이용우 후보와 그리고 당선되셨죠, 이분은. 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홍보하시는 김연아 후보와 붙어서 3위 했고요. 선전했습니다. 네. 네, 퍼센트는 1.27% 득표했고 아쉽네요. 네, 2058표의 표를 받았습니다. 2058표. 네. 예. 사실 그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맞아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김현미 의원이 이제 신시가지 네. 건설과 관계에서 이제 3개 신도시 동네 여론이 안 좋아져서 거기 어떻게 선거 운동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선거운동할 때는 되게 즐거웠어요. 이 두 거대 양당의 후보가 둘 다 전략 공천된 후보여서 맞습니다. 주민들도 잘 모르는 후보인데 쉽게 말하면 낙하산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고양시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청년 후보를 여전히 많이 기대하시고 반겨주셔가지고 저희 선거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보전 받겠다고 15%. 늘 즐거운 마음을 안고 했었고요. 네. 특히 사전투표 하고 나서는 찍었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전 받을 줄 알았어요. 네, 슈퍼바이저님도 선거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가지고 선거가 그냥 뽕맛이 있죠 좀. 예. 아니요, 저는 항상 아니 뛰면 당선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안 드셨나요 혹시? 저는 이번에 4번째 출마였는데 그 어떤 선거보다 사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선거이긴 했어요. 그렇군요. 네. 좀 지역민과 밀착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그렇고 네. 기본소득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렇구나. 네,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훨씬 더 많이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네요. 하지만 어쨌건 지역구 선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략 투표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에 투표한다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에 비해서 표가 덜 나왔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소선구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이 괜찮으시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선거 준비 이제 마무리하는 중이긴 한데요. 네, 슈퍼바이저님 책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요. 선물을 주셨군요. 네네. 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네. 정말 이 표지가 파이를 표현한 표지인 것 같더라고요. 혹자는 파이라 그러고 혹자는 피자라 그러는데 먹고 싶은 음식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몫이 다른 거죠. 네. 저는 피자로 보이던데. 파이 커팅이라는 비유가 있죠.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저도 선거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슈퍼바이저님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좀 시사적인 걸로 택했고요. 네. 주제는 그 공공 배달앱과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은 뭐 그 역사는 거의 온 국민이 알 텐데 그 배민이 수수료를 체계를 바꾸겠다 그랬다가 그렇죠. 코로나 와중에 그랬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고 그러면 공공 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배민이 할 수 없이 수수료 사과하고 수수료 원상 회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그건 그거고 사과는 받아들이겠는데 공공앱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 제기를 보면 언론에 뭐 배달 플랫폼 개발에 투자 많이 필요하다.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꼭 굳이 공공해야 되냐 이런 정도 얘기만 나와요. 사실 이건 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데요. 한마디만 먼저 해두도록 하죠. 이게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을 착취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모두의 데이터에 기반한 이윤을 네. 이 플랫폼 회사가 독식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는 그럼 정당하냐? 네네. 이게 핵심 주제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뭘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그렇네. 무릎을 탁 치면서 네. 그렇게 되면 네. 공공앱의 정당성은 당연히 확보되겠죠. 네. 이 문제는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재명표 공공앱이 경제구조 측면에서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계획은 아직 전모가 드러난 게 아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백이 있습니다. 네. 여백인지 공백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윤 배당과 경영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제시되지 않았죠. 네. 일단 공공배달앱의 경영구조가 노동자협동조합형이면 좀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동조합형 공공앱은 사실 옛날에 영국 노동당 대표였던 코빈 선거 참패하고 물러났죠. 선거라는 게 꼭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빈이 진 바로 그 선거에 교통공약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버 금지한다. 우버 유사 기업도 금지한다. 금지. 그리고 전기차를 5,000대인가 조세로 사겠다. 그리고 택시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영권을 여기에 넘기겠다. 그리고 공공앱을 깔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른바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의 방침 중에 하나.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린 뉴딜 개념 좀 들어가 있고, 전기차. 전기차. 그리고 이 공공앱이 들어가 있고 경영구조에 있어서의 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좋네요. 네. 근데 왜 참패했죠? 좋은데. 글쎄 브렉시트가 워낙에 그렇겠죠. 원래 소선거구제에서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단일 쟁점 하나가 싹 모든 걸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선거 판때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그래서 코빈 이건 여담이지만 코빈 지도부가 선거하는 방식은 유럽의 그 비례대표제에서 좌파 정당이 선거하는 방식처럼 정말 이 좌파 의제의 청사진을 쫙 깔고 정책 조금씩 모아서 이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몇 번 나와서 이렇다 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선거구제에서는 바람. 단일 쟁점 단봉 선호. 그래서 중위 투표자 가설. 그렇죠. 가운데에 있는 중위 투표자가 그러니까 스윙 보터죠. 다 결정하는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건 그 코빈 모델 협동조합형 경영이라는 모델이 장점이 있어요. 일단 주문형 앱 노동이 이게 워낙에 임금 낮잖아요. 네. 1시간당 임금이 6,000원밖에 안 된다고 오늘 플랫폼 노동자 어떤 분이 자기 거기다가 올렸던데. 시간당으로 따지면 계산해보니까. 건당으로 받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요즘 또 많이 떨어졌다네요. 이런 낮은 임금이라든지 또는 노동 통제. 이거 심각하잖아요. 플랫폼을 통해 갖고 디지털 통제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친노동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근데 어쨌건 협동조합형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공공앱이 배달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훨씬 간편할 수도 있다. 노동보호에 있어서는 공공앱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많이 유리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형을 하면.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다룰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이윤이 생기면 어떻게 배당하냐 이 문제입니다. 역시. 코빈 지도부도는 이 이윤 배당 문제에 대해서 공약에 안 썼어요. 그 원래 논의했던 페이퍼에 보면 시민한테 다 배당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막상 공약에는 이거 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공공 배달의 이윤은 시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일단 배달 플랫폼 회사의 노동 착취를 제하고 플랫폼 관리 비용도 제하고 그리고 남는 이윤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시민 모두에게 배당이 돼야 된다. 오늘 왜 그래야 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오늘 가장 큰 주제인 빅데이터 공동 소유권 문제죠.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자영업자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플랫폼 노동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고 이로부터 형성된 빅데이터의 주인은 모든 시민이다. 이런 관점. 그렇다고 그러면 배당을 하는 게 맞죠. 모든 시민이 배달 플랫폼 이윤의 일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공공 플랫폼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 모두에게 공공 플랫폼이니까 배당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네. 아까 코비는 우보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 도지사의 계획은 네. 경쟁이에요. 시장에서 경쟁하는 네. 거거든요. 네. 배민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그렇죠. 네. 시민 모두한테 이익 배당을 할 때 시장 경쟁에서 공공앱이 배민 같은 플랫폼 기업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익이 배당이 된다. 그럼 공공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고 노동자의 처지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앱을 이용할 분명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배달 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민 대신에 공공앱을 선택할 거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슈퍼바이저님이 다뤄주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공공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었던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사실 꽤 공감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 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배당할 건가에 대한 문제와 이 이윤을 배당해야 하는 이유들로 이것이 생기는 이윤들은 사실상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네, 이것을 그렇죠. 시민들에게 네. 나눠줘야 된다라는 논지인 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렇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이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까지 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 공공앱의 이유와 그리고 이렇다가 그동안 많이 다뤄왔고 그리고 슈퍼바이저님이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이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이 두 관점이 같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찬희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라벤토스의 책도 같이 이제 번역도 하시고 그랬죠. 그래갖고 실제로 기본소득과 데이터 배당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서 네.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자, 즉 네. 경기도죠. 네.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네. 데이터 배당을 한국 최초로 네. 지난 2월 20일 네. 한국 최초 더 나가서 세계 최초로 네.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라는 그 기본소득의 기본 원리에 상당히 접근해 있는 그런 식의 생각이니까 우리 이렇다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배당에 동의한 20개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좋아하는 시군이 네. 좀 안 좋아하는 시군이 있다는 게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때 드러났죠. 네, 그렇죠. 모 시장이 네.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항복한 네, 맞아요. 뭐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의한 20개 시군의 지역화폐 카드 중에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네. 12월 31일 사이에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 36만 782개. 네. 그래서 카드당 120원이 자동 지급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요 액수가 점점 커지면 요 참가하는 시군에서 시민들이 네. 가만 안 있겠죠? 왜 우리는 안 하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이 네.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요것과 정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입장은 이제 국회. 네. 20대 국회. 네. 21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아직도 20대 국회죠. 20대 국회가 20년 1월 9일에 아무도 모르게 통과시킨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데이터 3법. 네. 데이터 3법은 여러 번 우리가 했는데 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런 개정안이 다 통과돼 버렸죠. 요게 이제 실제로 개인의 데이터를 네. 익명 처리한다는 근거로 네. 마음대로 시장에서 지네들끼리 사고 팔고 네. 자기들 그걸 다 자기 기업의 이윤의 동기만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전에 봤던 우리 데이터 배당에 대한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다 152회 네. 우리가 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두 입장 진짜 대립적인 입장이고요. 뭐 오늘 주제 맥락에서 보면 데이터 3법은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문제가 많은 입법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네. 데이터를 기업한테 사실 무상으로 자유제로 공급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는 기업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재가 아니다. 네. 지역 앞에 사용자가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 위에 서 있다라고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물론 지역화폐 사용자가 모든 경기도민은 아니죠. 네.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건 제가 말하던 모든 시민에 대한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비난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철학적인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용자한테 배당하는 거니까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로열티를 매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보상하는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순수하게 이론적인 가정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경기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은 경기 데이터 배당이 단지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제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도 경기도민인데 네. 경기도에서 이 데이터 배당하고 나서 저는 카드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고향페이 만들었는데 또 이제 경기도지사님께서 이제 경기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다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10만 원이 충전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지난번에 이 발급된 카드는 36만 개가 조금 넘는 카드였지만 아마 이번에는 정말 다른 숫자일 것이고 그래서 올해 데이터 배당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기대가 저는 조금 많이 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거 보면 지역화폐와 관련된 이 데이터 배당과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이 배달 앱을 사용한다고 또 볼 수는 없기도 하고 또 이 배달업에 따르면 이렇게 엄청난 일회용품이 많이 생기기도 그렇죠. 하고 비닐. 네. 그래서 이게 친환경적인가라는 고민이 한편에 들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사실 건강한 음식을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다 음식 배달 많이 이용하세요. 막 이렇게 또 권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치제가 아니죠. 네. 권장할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공공 배달 앱에 주문을 몇 번 했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한테 이윤을 배당해야 된다. 이게 전제일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많이 주문한다고 배당이 커지는 것은 아니니까 생태적 염려는 크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 이윤 배당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요인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배달 앱의 그 유저가 되면은 배당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공공 앱을 써야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배당되는 금액이 이게 미미하다면 말입니다. 네네. 123원처럼 아까. 네. 120원. 네네. 네. 경제적 유인만으로 광범위한 그 이용을 끌어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앱이 우리 모두의 소유다. 네. 공동체적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한테 배당하는 방식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 배민이 건재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시민한테 배당하는 방식이 좀 더 적극적인 경쟁 정책일 수 있다. 1년에 한두 번 배달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쵸. 음식 한두 번은 시켜 먹을 수 있다. 네네네. 매일 시켜 먹지는 않지만. 네네. 근데 이게 이거는 경기도민한테 다 배당해 주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말입니다. 뭔가 주인의식이 있고 그러면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공공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경쟁 정책 측면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윤을 남기면서 이렇게 푼 돈으로 이 동기부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나을 수 있다. 뭐 그럴듯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한국인 당사자로 제가 딱 볼 때는 한국인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잖아요. 자기만 차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 뭔가 또 함께 뭐를 해야 될 때는 그것도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뭔가 딱 힘을 모아야 될 때는 공동체적 힘을 쫙 모으는 그런 어떤 그런 민주주의적 주권의식이랄까 시민의식이랄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낙후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좀 잘 발휘될 때도 있지 않은가. 이거를 꼭 우리 프랑스 기자가 얘기했듯이 꼭 우리가 뭐 전체주의적 의식에 찌들어 있다거나 권위주의적 통치가 꼭 작동했다거나 이렇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측면이 우리한테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앱도 사실 뭐 120원 주다가 1,200원 준다고
더 뭐 사고 싶어 사용하고 싶어지고 12,000원 주니까 야 이거 돈벌이 되는데 요렇게 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코로나에 지금 이겨낼 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발휘됐듯이 민주주의적 주권 의식 이걸 좀 더 경제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런 주인 의식을 좀 더 함양하는 차원에서 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뭐 경제적 유인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공동체적 동기부여가 네.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이렇게 어쨌든 너무 큰 배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아니겠는가라고 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데이터 공동 소유권 문제는 맨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고 이 공공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지사가 공공앱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배경과 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배경에는 이 배민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배민이 너무 많이 시장 독점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찬희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네. 최근에 제가 라이더 유니언에서 했던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게 참 삼중 시장이더군요. 삼중 시장. 일단 배달 앱 시장 우리가 네. 얘기하는 배민, 네. 배달통, 요기요 요기요. 이런 거는 네. 이 음식을 먹고 싶은 소비자와 네. 그다음에 음식 업주 네.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앱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음식 업주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또 배달시켜야 되잖아요. 네. 요 배달을 하는 또 중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생각대로라든가 또는 뭐 부릉이라든가 이런 네. 업체들이 있고 네. 얘네들이 또 직접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지역에 있는 하청업자한테 또 하청을 떠넘기더라고요. 네. 당연히 위험의 외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노동자를 직접 관리해야 될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삼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배민이라고 할 때 이 배민은 우리가 보는 배민은 이제 배달 앱인 그러니까 처음에 주문 앱인 거죠. 주문 네, 앱. 그렇죠. 예. 네. 국내 이제 배달 시장을 이제 주문 앱적 관점에서 보면 배민이 점유율 55.7%입니다. 네. 네. 그래서 팔아넘길 수가 있었죠. 네, 네. 예, 독일의 회사인 DH라는 회사에 팔아넘겼는데 네. 원래 DH가 2위 업체인 요기요 33.5%, 3위 업체인 배달통 10.8%. 요거를 이미 갖고 있었죠. 네. 근데 1위까지 먹어서 이제 네, 다 완전히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죠. 1, 네, 2, 3위를 다 먹었으니까 네. 합치면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데 네. 공룡의 탄생. 네, 공룡 탄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 앱 시장은 다 먹었다.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DH가 이제 배민을 인수하게 된 거고요. 네. 이제 독과점 금지 문제 이거 왜 안 걸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 거론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전혀 거론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복잡한 게 네. 이게 참 독과점으로 판정하려면 이게 어떤 시장에서의 독과점이냐 네.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데 요 시장의 경계 어디까지가 시장이냐 이런 게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다 해서 여러 번 했지만 플랫폼 시장은 보통 일단 양면 시장이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봤듯이만 삼면 시장. 예, 아까 삼면 시장 얘기도 했는데 주문 시장도 있고 네. 배달 시장도 있고 배달 하청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을 묶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면 뭐 독과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 같고 주문 앱만으로 묶어버리면 독과점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냐에 따라서 독점이냐 아니냐 판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은 하지 않지만 청과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네. 무슨 뭐 요새 쿠팡 뭐 프레쉬라든가 네, 맞아요. 저 오아시스라든가 네. 마켓컬리라든가 네. 이런 업체들 굉장히 늘었잖아요. 맞아요. 이거까지 포함하면 뭐 독과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규정 자체 새로이 발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직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이거 아직 발표가 안 난 거예요? 이제 심사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사실 공정이 그 기업 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죠. 공정이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안 가네요. 지금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공정인데 김상조 이후로 네. 공정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공정위로 우리가 찬희 알고 있지 쌤은 않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독과점이. 우리 돈 한번 내기할까요? 어떻게? 네. 그리고 공정위 위원장이 혁신 되게 좋아하고요. 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독점이 돼서 이용자 편익이 늘었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요. 미국 독점법에서 발전한 법리가 있고 이것도 한번 이렇다 해서 옛날에 다뤘죠.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잖아요. 네. 거대 여당이 앞으로 대선까지 2년이 남았는데 네.
2년 동안 뭘 하겠느냐. 계속 공수처 얘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하다 보면 대선 치죠. 그럼 뭔가 지금 가장 문제 있는 경제에서 뭔가 돌파구를 네.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사실 그것도 신통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의 화두, 이미지 이런 거 막 던지면서 저는 2년을 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네. 이거를 독과점으로 걸겠느냐. 규제하지 않을까. 이거는 뭔가 혁신성장의 어떤 네.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장 획정을 하고 판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바이저님 동의하셨습니다. 내기가 성립이 안 되네. 어쨌건 뭐 이번에 수수료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수료 인상폭을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문제가 분명히 될 수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조건부 허용이 될 수도 있어요. 수수료 인상폭을 제한한다. 이런 결국 식으로. 인정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달계 공룡이 탄생할 것이 너무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배민은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뭐 수수료 이전처럼 할게요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공공 배달 앱이 개발되고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어떤 성공을 이룬다면 네. 정말 한편의 반전 드라마가 탄생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경기도가 공공앱 딱 개발한다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 딱 얘기하는 게 네. 야, 그러다 제로페이 꼴난다 이 얘기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제로페이를 제가 우연히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네. 살 때 15%를 깎아주고요. 네. 쓰게 되면 나중에 5%를 캐시백을 해줘요. 결국 20% 할인이거든요. 제가 25만 원을 딱 샀더니 21만 원에 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일단 별로 없습니다. 제로페이를요? 네, 그게 그렇게 할인이 지금 실시하고 있대. 6월 30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6월 30일 전에도 재원이 소진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재원이 소진되기커녕 사람들이 몰라. 내가 또 써보니까 안 받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로페이 개발하는데 홍보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서울시가. 근데 그 따위로밖에 못하니까 과연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이 세금이나 낭비하고 별 효과가 없는 걸 하지 않겠냐라는 냉소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지만 경기도는 다른걸요? 네, 보란 듯이 좀 공공앱을 성공해서 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네네. 독과점이 아니냐 이런 시비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네. 독과점이 아니게 해버리면 되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해결해주면 참 호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이 10,000원이 남아도 경기도민 전체한테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네네. 무조건 성공이죠. 네, 그러면은 그 공공 배달앱이 있다는 걸 경기도민 전체가 인지하게 될 거고요. 맞아요. 자기들의 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경기도민들이 또 굉장히 우수한 도민들 아닙니까? 네, 저는 경기도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즉 경기페이도 그 페이백 이렇게 하는 제도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경기 청년 기본소득 덕분인지 그 경기페이가 되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로페이처럼 여긴 안 되고 이런 네. 문제를 저는 아직까지는 못 경험해봐가지고 네네. 아마 경기도는 좀 다르게 공공 배달 앱을 만드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를 조금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배민이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렇다에서 다룬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다른 분들은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독과점에 대한 규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 문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배민 플랫폼에 쌓이는 데이터는 배민이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무사히 이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는 경기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배민이 이용자에게 배당하지 않듯이 경기도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배당하지 않고. 네, 배당하지 않고 일반 회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의 재정을 더 늘린다던가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데이터를 이 시민 모두의 것이라고 보면 경기도는 이 공공 앱에서 발생한 이 수익의 일부를
당연히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 동일한 원리는 배민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를 좀 하게 돼요. 그것은 뭐 이렇게 조세를 걷어들인다던가 아니면 이렇다 해서도 여러 번 다뤘던 공유 지분권을 설정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이런 논리에는 맞아,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만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돼라는 관점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빅데이터가 이 플랫폼이 없다면 또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이 소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플랫폼 이 소유자가 빅데이터를 지 마음대로 이제 활용하는 왜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거부터 좀 따져보면요. 이 데이터는 그냥 일반 정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디지털 기록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서버에 보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데이터의 어떤 사회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버를 소유한 사람이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데이터도 지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지가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현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정자본이 될 수 있는 기업의 고정자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이터가 디지털 기록물이라는 것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은 회사가 만든 거는 사실 플랫폼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그러면 플랫폼 알고리즘이 100% 창출했느냐? 그건 아니죠. 플랫폼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면서 플랫폼 알고리즘이 탄생하는 거고 플랫폼 알고리즘은 빅데이터 기반 위에서 진화해 갑니다. 이 빅데이터 없으면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둘로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윤을 만든다라는 것은 뭐냐? 거꾸로 이게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만든다.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치화한다. 이건 뭐냐?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결국 빅데이터는 플랫폼 알고리즘만큼 사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수익 창출에 빅데이터가 기여했다라는 것은 뭐 기술적인 과정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뭐 그렇겠다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빅데이터는 플랫폼 알고리즘 없이는 안 생겼잖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모든 사람의 것이냐.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개별 데이터는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 빅데이터로 합체된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이 빅데이터는 기업의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두의 것이고 빅데이터 공동 소유란 플랫폼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에 대해서 동전의 어떤 다른 면 같은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인 그런 거다. 그러니 배당받을 충분한 권리를 가진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한국 회사도 아니고 독일 회사인데 우리가 데이터는 우리의 것이라고 해서 이윤의 일부를 공유지분권 원리에 근거해서 내놓으라. 그럼 내놓습니까? 안 놓죠. 안 내놓죠. 나가겠죠. 자본 철수하겠죠. 자본 철수하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슈퍼바이저는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원칙을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고 이런 거를 세계인 모두에게 뉴 노멀 새로운 표준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의 공유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갈 것이다. 당장은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요약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저번에 좀 더 중간 단계로서 실제로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의 돈이 그러면 공유지분권 설정이 훨씬 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항공회사라든가 여러 회사들의 지금 국유화 문제가 이게 나오는데 이 국유화 얘기 나올 때마다 공유지분권 얘기는 막 우리가 떠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슈퍼바이저님이 얘기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빅데이터 형성 과정은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과 같은 과정이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 알고리즘은 빅데이터와 분리할 수 없다. 분리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얼핏 보면 플랫폼 알고리즘이 이윤 창출하는 것 같지만 빅데이터와 플랫폼 알고리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이 함께 이윤 창출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빅데이터도 이윤 창출을 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따라서 알고리즘 소유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의 소유자인 모든 시민이 에게 그 몫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게 왜 우리 모두가 빅데이터 소유자냐? 우리 하나하나는 개별 데이터 소유자지. 이걸 하나로 묶은 건 회사 아니냐? 빅데이터는 우리의 것이라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고작이야. 개별 데이터 소유자에 불과하다. 빅데이터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황당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반박해야 됩니까? 네. 결정적인 질문이고요. 네네. 뭐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실 소유권을 말하기는 좀 불분명하고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귀속 관계는 분명해요. 이게 A가 만든 데이터는 A에 귀속되죠. 그게 프라이버시가 그래서 보호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개인에 귀속되는데 문제는 이제 빅데이터죠. 그 빅데이터는 이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인들의 총합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플랫폼의 기록물들이죠. 네. 플랫폼이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 거예요. 그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는 게 그러면 정당한 거냐? 라는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유를 한번 던져보죠. 저 바다에 유전이 있어요. 네. 석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어떤 공유 자산이야. 근데 우리가 채굴 하진 않아. 석유회사가 채굴했어. 그리고 정유회사가 그걸 정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석유회사하고 채굴사하고 정유사가 그 수익을 가져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건 말이 돼요? 안 되죠. 네. 만약에 그게 유전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유가 빅데이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이게 항상 자연자원을 이 채굴자가 공짜로 가져가는 이 자본주의 논리에만 길들어서 그런데 맞아요.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알래스카 주의 석유는 알래스카 주민 모두의 것이고 네. 그래서 채굴한 회사가 다 갖는 게 아니고 석유로 나온 어떤 이익을 알래스카 연구기금 형태로 배당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 우리가 찌들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 너무 찌들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빅데이터 공동소유권은 마치 토지 공개념처럼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형성되고 거기에 고여있다. 네. 그래서 사기업이 빅데이터가 발생시킨 수익을 모조리 가져가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지 이걸 한번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그런 사회가 과연 앞으로도 전망 있는 사회인지 따져본다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뭐 공유지분권이나 빅데이터 공동소유 이런 문제는 사실 뉴노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가 우리 모두의 것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좀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가슴에 남는데요. 우리가 사적 소유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합적 소유 이렇게 우리 모두의 것 이런 개념이 딱 안 와닿는 거죠. 그런 사회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자꾸 전환시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1세기의 석유 네네. 같은 존재는 맞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인 만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치 운동과 학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공공 배달 앱을 만든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이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노동자, 그렇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배달 노동 문제인데요. 뭐 라이더 유니온의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네. 지금 현재 배달 노동의 현 상태가 어떤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안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처음 제가 소개했던 네.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이 있죠. 네네. 노동자 협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는 모델이고요. 뭐 코빈 영국 노동당 전 대표였던 코빈 지도부 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의 데이터 그 주권 이니셔티브를 했던 뭐 브리아라는 그 학자의 네. 입장이 바로 노동자 협동조합형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나가더라도요. 네. 공공 배달 앱이 공기업으로 운영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공기업 형태다. 네. 그럴 때 배달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배민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플랫폼 노동 아까 제가 양면시장 뭐 삼면시장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문을 하는 반대편에는 배달 노동자의 배달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과연 노동자인가? 네. 노동자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어 왔는데 네. 최근의 국제적 추세는 이제 플랫폼 노동하는 노동자도 다 노동자다라고 인정하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르키님. 그때는 아르케가 아니었는데 삐딱이었는데 삐딱이 시절에 했던 그 이렇다 중에 캘리포니아 AB5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AB5법 그럼 굉장히 대단한 뭐 이 뜻이 뭘까 싶은데 별게 뜻이 아니고요. A가 어셈블리, B가 빌이에요. 캘리포니아 어셈블리 빌 그러면 캘리포니아 의회 5호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의회 5호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편의상 AB5 그러죠. AB5법이 이제 주문형 앱 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니고 피고용자다, 노동자다 이렇게 보았고요. 뭐 이렇게 ABC 테스트에서 이렇게 하는 그 기준이 나왔었죠. AB5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의 해결이지만 자영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피공용인과 같은 일정한 권리와 혜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독립노동자, 영어로 하면 인디펜던트 워커인데요. 이 개념을 도입한 2010년에 프랑스의 M콤리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콤리법은 이제 AB5법에 비교하면 조금 약한데 사용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면제해 주는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건 그러지만 어쨌건 이제 노동자적인 성향이 있다. 이 측면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노동자성이 좀 인정되기 어려운 곳은 이제 크라우드 노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크라우드 노동도 우리가 옛날에 슈퍼바이저님과 많이 다뤘는데 노동을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데 업무가 이루어지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주는 플랫폼 회사의 소재지가 이렇게 다른 나라가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플랫폼 회사가 있고 전 세계에 이제 크라우드 노동을 뿌리면 누구는 인도에서 일하고 누구 파키스탄에서 일하고 누구는 뭐 서인도 제도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크라우드 노동인데 이런 경우는 참 노동자성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노동자 규정, 새로운 노동법 규정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주문형 앱 노동의 경우에는 훨씬 더 노동자성 인정이 쉬울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AB5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민의 수수료 일방적 인상 문제로 불거진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공공앱 개발 발언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국 배민이 사과를 하면서 수수료를 다시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니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오늘 슈퍼바이저님과 찬희쌤과 이야기했었던 이 빅데이터가 모두의 것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드러난 방향으로서 공공 배달 앱이 잘 개발되고 그리고 그 수익이 경기도민에게 다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상해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또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다 해서 얼마든지 또 다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윤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이제 경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네, 다음번에 또 다양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